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 발레우가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프랜시스 스콧 케이 브리지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과 20명가량의 사람들이 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폭스바겐은 이 사고로 선박 운항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되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경로가 변경되므로 트럭 운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거대 기술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 약 3주 만에 애플, 알파벳, 메타 등 3개 미국 기술 기업의 법 준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6월 말까지 하루 900만 배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펙 플러스와의 약속에 따라 기업들에게 2분기 석유 생산량을 줄이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온 시장은 가파른 랠리 후에 간밤에 조정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총재도 연준의 올해 총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3회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의 주가 전망은 강세론자들 그리고 약세론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과 바클레이즈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에도 도이체뱅크 등은 5천을 상회하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은 다시 4,200에서 4,500선으로 후퇴하는 전망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1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들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불 켜주면서 마무리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장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주량을 측정하는 미국의 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1.4%로 1월 수치인 마이너스 6.9% 대비 크게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수준은 0.5% 증가하면서 1월 수치인 마이너스 0.3%보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됩니다. 내일 새벽 2시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의 시조새죠. 우리 남한산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상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부활절 때문에 미국 증시도 쉬고 해외 선물도 휴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29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소비 지출 물가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지금 화두는 뭐냐?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죠.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지금 중요한데 미국의 금리 인하 하려고 그러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2%대 최근접을 해야 됩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PC, 소비 지출 물가지수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게 되겠고 많은 시장 투자자들은 지금 금요일 날 발표될 이 소비 지출 물가지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PC 지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는 좀 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늘 해외 선물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마스터님께서 금요일 날 발표하게 될 이 PCE 지표 발표까지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방송 끝까지 하시면서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도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37%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10시 30분에 개장하자마자 18,550포인트까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로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고요. 계속해서 18,594포인트까지 22시 35분경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박스권 안에서 여전히 좀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18,5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요. 이 리사쿡 미국 연준 이사가 지금 need for cautious approach to rate cut이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하버드 대학교 강연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은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디스인플레이션의 길이 예상대로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지만 추가 정책 조정에 대한 신중한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2%까지 지속 가능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완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위에서 고착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정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너무 늦게 완화해도 경제가 억제되고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가 박탈되면서 불필요한 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역사적 저점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경제활동 참여율, 퇴직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US-China Trade War Heats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텔과 AMD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들의 주가 조정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으로 3대 지수는 지난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 이 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간밤에 하락을 했고요. AMD의 주가도 0.5%가량 떨어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작년 12월 26일 정부용 컴퓨터 및 서버 조달과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고 외국산 제품 대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라고 권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도 기술 기업에는 약세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쿡 연준 이사의 발언입니다. 다소 원론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연준들 다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쿡 연준 이사는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다음에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자, 보통 뭐 시카고 연은 총재, 뭐 뉴욕 연은 총재 뭐 이렇게 있지만 쿡 연준 이사는 별도의 연방은행 총재는 아닙니다. 그냥 이사예요. 이사인데 쿡 연준 이사들이 지금 현재 FOMC 이사들 중에 가장 뭐랄까요? 매파성이 강한 위원이 이사가 이 쿡 연준 이사입니다. 쿡 연준 이사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론을 가지고 나왔고 뭐니 해도 지금 금리 인하를 섣불리게 단행을 했다가는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해져 버리면 그때는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연설했죠. 보스틱은 쿡 다음으로 매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알기로는 저녁 9시, 8시에 이 보스턴 보스틱 이 총재가 연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좀 낙폭을 크게 해서 하락을 했었던 그런 또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의 점도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점도표를 보면 최근 FOMC에서 위원들 총 19명 중에요. 10명은 올해 3회에 걸쳐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자. 그 점도표에 투표를 한 게 결과가 그렇습니다. 3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하자. 그리고 9명 정도는 2회 이하. 그러니까 좀 금리 인하를 지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3회도 많다. 2회 인하 내지는 아예 금리 인하는 올해는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반반 정도의 점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11월 달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 경제 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좀 뭐랄까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자꾸 자기 정부 쪽 인사로 통해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경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권자들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은 최고 빨라야 앞으로 지금 뭡니까 금리 발표 일정을 봤을 때 가장 빨라야 이제 올해 6월입니다. 지금 이제 3월 다 가고 4, 5, 6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이 3개월 이 기간 내에도 굉장히 많은 악재와 호재들이 번갈아가면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물가지수 벌써 3번의 물가지수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물가지수가 정말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좀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금리 발표하면서 뭐 지금 현재 쿡 이사라든가 그다음에 보스틱 그다음에 다른 뉴욕 총재 이런 사람들의 지금 현재 멘트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떠한 이 연준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기는 어렵고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나의 계좌를 지키고 혹은 또 수익까지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전략들 그리고 이슈 견해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기사에 대한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일단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해서 제재를 제했는데 지금 기술주 버블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이미 지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풀은 상태잖아요. 근데 중국과 EU가 미국 기술주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기술주들의 랠리에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브레이크는 걸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떠한 실적 발표 시즌은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 호재가 나오려 그러면 어떠한 연구개발의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에 수주를 했다라는 수주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수주 공시가 좀 공급 계약이 좀 큰 덩어리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제품 이번 엔비디아가 신제품 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호재가 지금 나올 시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EU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러한 제재는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네.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기술주들에 대한 전망을 좀 담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일단 실적 시즌이 다음 분기로 좀 돌아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악재에 좀 더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계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악재에 좀 더 민감하다. 원래 호재는 뭐 크게 시장이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재에 뭐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죠. 쫙 올라갔다가 이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으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거래량도 붙어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리포트도 계속 나오면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계속 모멘텀이 서포터를 해주지 않으면 근데 그 서포터 나올 재료가 사실상은 지금 시즌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악재에는 좀 민감하고 호재에는 시장이 시큰둥 할 정도 이상의 어떠한 호재가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이슈를 좀 풀어봐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내 계좌를 지키면서 내 종목에 대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다음 실적 시즌까지는 좀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면서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공개 방송 안에서 더 많은 투자 꿀팁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파워노트도 받아보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요, 3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 선물하면서 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물어볼 곳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책부터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살펴봤으니까요.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나스닥 매수 시그널 왜 들어주셨을까요? 뭐 현재 지금 움직이는 게 뭐 기술적 분석으로 단순하게 봤었을 때는 매수 쪽에 가깝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면 매수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일단 추세는 매수거든요. 네. 차라리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맞다. 그러니까 고점 매도, 그다음에 좀 저점에서는 매수인데 저점이라고 해서 뭐 가장 뭐 하나만 한 소리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저점 매수는 뭐 저 밑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의 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일봉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조지표상으로 일단 골드 크로스로 계속해서 우상향의 모습을 지금 띄우고 있어요. 어제 좀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좀 강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오늘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봉상으로는 아직 뭐 조정 구간도 지금 들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스닥 60분짜리로 좀 타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60분짜리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금 최해져 있는 게 사실상 18639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좋은 매도 자리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설명에도 좀 제가 올렸는데 지금 현재 18,709 그다음에 지금 어제였죠. 어제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었죠.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 자리가 18,414입니다. 이 전체 파동에서 76.4%의 선이 18,639 그다음에 61.8% 선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18,596이에요. 그래서 18,596을 돌파를 다시 미국장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18,639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점에서 매수로 공략을 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18,53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8,526. 이 자리는 일단은 매수로 대응을 하는 자리예요. 18,526. 이 자리는 또 시가이기도 하고요. 38.2 전체 이 파동에 있어가지고
오늘의 시가 그러면서 피보나치 수요일로 봤었을 때 38.2선이 18,526이에요. 그래서 18,526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18,639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매도로 공략하는 우리가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18,639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레인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변동폭 안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 여기가 넘어섰을 때에는 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사실상 계속 올라가는데 추격 매수하기도 뭐 지금 굉장히 신고가인데 부담이 되고 추세가 매수인데 매도를 들어가기에도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8,639 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18,639에서는 매도 뭐 스타 거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8,639 같으면 다시 18,526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장 지금 시작이 됐는데 좀 지나고 나서 18,526 내일이라도 18,526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도가 발동이 되고 어제 찍었던 저점 18,414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어제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좀 더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18,300선까지 이 선까지는 한 번 정도 이번 주에 또 내려가 주지 않겠느냐. 이 18,300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18,300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고 그 위에는 18,378 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파동이 좀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찍고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패턴의 파동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행적으로는 일단 18,526이 무너져야겠죠. 18,526이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무게가 갈 거다. 그리고 올라가 본들 18,639 이 라인까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8,639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18,639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오늘 나스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추세 자체는 미국장 열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뭐 유럽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유럽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스닥 매수 시그널 챙겨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뿐만 아니라 공개 방송 통해서는 마스터님께서는 한 주 동안 어떤 전략들을 챙겨가고 계시는지 더 길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참고하셔서 내일장에서 마스터님께서는 수익을 어떻게 챙겨가고 계시는지 두 눈으로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01% 조금 전에 파란불을 켜면서 조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는 82.36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장 시작 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22시 44분경에는 81.69달러를 기록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좀 올라가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지수는 0.07% 밀리면서 오늘은 좀 약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강세 속에서 크루드 오일은 어떤 흐름들도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price extend upward momentum of expectation of tire supp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러시아의 감산과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대해서 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도 이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러시아는 2월 말 하루 약 950만 배럴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하고 있었는데 오펙의 목표치인 하루 900만 배럴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 석유 회사들에게 감산할 것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월요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표결에서 기권한 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나 분석가들은 휴전이 후티의 공격을 중단시킬 것이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교시설 공격은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은 유가를 상승시키고 보복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고에도 러시아는 이날 현지 정유소가 수차례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콘서트홀 테러 사건으로 약 1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NG의 전략가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 역시 원유 시장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면 러시아가 2월 말 생산량에서 오펙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국 석유 회사들에게 좀 깎아라, 좀 덜 생산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루 50만 배럴 감산인데 이게 유가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양일까요? 하루에 50만 배럴이면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장군, 몽군처럼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석유회사한테 더 많이 좀 캐라, 석유를 더 빼라.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만 배럴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50만 배럴 줄여라. 네. 미국은 30만 배럴 늘려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카바가 되고 실질적으로 20만 배럴 정도면 이거 가지고 뭐 원유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 82달러에서 더 치고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큰 명분은 없다. 사실상 원유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가장 문제는 후틴 반군에 의해 가지고 항로를 좀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운반 이런 비용의 증대 이걸로 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떠한 인위적으로 감산을 해라 내지는 오펙 회원국들 내지는 비오펙 회원국인 오펙 플러스 뭐 감산을 하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감산은 해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감산을 해오고 있는 와중인데 더 여기에서 뭐 한 20, 30% 더 감산하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 그러면 원유에 영향력을 직접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후티 반군에 의한 계속해서 운송료 부담에 의한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어찌됐든 간에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시설 가동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지금 줄었죠. 뭐 18개 정유회사가 지금 파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원유의 가격에 영향력을 주고 이걸 다시 복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언제 이게 복구가 된다는 보장성도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전쟁통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사실상 수요 측면에서는 오일 가격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82달러, 83달러 가기에는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원유 가격은 83달러까지는 계속해서 상단 83달러, 하단은 뭐 70, 뭐 8달러 이 선에서의 밴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재료가 없는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급 측면에서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이미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4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가에 조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뭐 논문도 나오고 인터뷰도 뭐 리포트도 나온 걸 보면 유가와 달러의 연관성이 굉장히 뭐가 먼저인지 이 부분은 사실상 계속해서 우리의 뭐 좀 뭐랄까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이겁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상 그러니까 달러와의 가치와 쉽게 얘기해서 원유의
가격 변동.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 제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는요. 원유 거래를 할 때에는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옆에다 열어놓고 거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어쩔 때는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또 커플링으로 비동조화 현상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것처럼 달러화와 어떠한 원유 가격의 변동. 이건 사실상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표에 따라서 오일을 거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을 꼭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나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전략들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골드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고요. 마스터님의 꿀팁도 꼭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마스터님께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안에서는 마스터님께서는 당일날 어떤 재료를 골라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신지 이 부분들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나가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꼭 참여해 보셔서 꿀팁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오일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일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도 먹어봐야 뭐 20T, 30T 또 이러도 뭐 그냥 계속 뭐 마이너스 얼마 뭐 10T, 15T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장에서는 굳이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뭐 오늘만 날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멘탈이 안 흔들리고 좀 차분하게 거래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 먼저 일봉 차트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현재 오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과연 그냥 82달러? 그냥 82달러니까 오일이 82달러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일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29일입니다. 작년 9월 29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촉발이 되면서 느닷없이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사실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오일 가격을 상승시킬 원인은 사실 없어요. 뭐 이스라엘 산유국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좀 상승을 했다. 이때가 95달러였습니다. 95달러에서 연말에 67.7달러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전체 파동에서 정확하게 피보나치로 계산을 했었을 때 50%인 지점이 80달러입니다. 80달러. 그러면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80달러 위에서 안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당분간 오일 가격은 80달러에서 그 위에 이제 50% 위에가 61.8% 선입니다. 50 위에 61.8% 선인 83.49와 80.22 이 좁은 레인지 안에서의 흐름을 계속 보일 것이다. 현재 보조지표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오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직전에서는 계속해서 50% 라인을 돌파를 못했었죠. 거의 영업일, 거의 2주 동안 돌파 시도 하다가 마침내 이 캔들에서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반대로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80.22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80.22이 그냥 깨지는 날 조정 줄 때 이때 매도로 해서 77달러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도 공략으로 대응하는 게 어찌 보면 편한 거래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80.22 그러니까 80달러 위에서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봉 차트로 우리가 파동을 보면서 현재 있는 가격 골드면 골드, 오일이면 오일, 나스닥이면 나스닥 현재 있는 가격이
어느 위치 정도에 와 있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고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고 떨어진다라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러한 전략 전술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 현재 가격은 80달러와 83.5달러 이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의 흐름을 당분간은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60분 차트, 일봉 차트는 설명을 드렸고 60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죠. 3월 20날 83달러를 찍었고 하단은 지금 80달러예요. 80달러인데 지금 약 300틱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움직인 양이 80.45에서 뭐 81.45 그러니까 거의 100틱 움직였죠. 100틱 움직이면 이 안에서 사실상 다 먹어도 100틱인 거죠. 보통 한 200틱 정도 평균 오일이 움직였었는데 100틱이면 거의 지금 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은 81.94달러 이 자리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82달러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82.03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다. 지금 현재 11시 반인데 12시에도 82.03 위로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일 가격은 아마 이제 81.37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81.37은 어제 계속해서 저항받고 치고 여기서 펌핑해서 올라탔죠. 올라탄 이후에 계속해서 81.70 오늘은 81.70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81.70이 깨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81.40이에요. 30틱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 방향성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 그러면 81.70이 깨지면 오일은 81.37까지는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일은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매도로 시그널을 줬었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요. 근데 매도 시그널을 언제 줄지는 모르죠. 계속해서 우리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관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이 시간 이후에 81.70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81.90 정도에서 매도로 진입을 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오일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차트 흐름을 확인을 또 해봤는데요. 오일은 오늘은 좀 변동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관망하자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또 어떻게 또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오일에 대한 전략들 추가적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장 내일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 안에서 마스터님께서 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낌없이 다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파워노트도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안을 마스터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함께 하시면서 나도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신청 많이 해주셔서요. 이 파워노트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시 30분 전까지 조금은 2,200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2,2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갔지만 10시 30분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음봉을 크게 두 번 그려주면서 2,178달러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단으로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0.2% 올라가면서 2,18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와 관련해서 기사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기사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코피의 holding 5,300 tons of gold might creep
Price Perfect St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300톤 이상의 금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은 완벽한 폭풍을 만들 수 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금 전문가로 유명한 잔 누에니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인민은행 PBOC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금 보유량이 5,300톤 이상이라며 중국이 금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PBOC가 공식적으로 보고한 2,250톤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매수와 민간 수요가 합쳐지게 된다면 금 가격이 퍼펙트 스톰을 보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해서 SPN젠 애널리스트들도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금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 튀르키예, 대만 등 중앙은행 등의 최근 금리의 움직임,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금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높은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골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지금 왜 중국 정부가 금의 보유량을 숨기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 인민은행이 발표했던 거는 2,250톤이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5,300톤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숨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미국도 말이죠. 금을 정확하게 얼마큼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의 금은 독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독일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화폐를 찍을 때는 근본위주의예요. 항상 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0만 원어치 지폐를 찍으려 그러면 1,000만 원어치의 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관을 한 만큼 이거 화폐를 찍어내는 게 근본위주의라는 전체적인 화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지금 엄청난 화폐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폐 찍어낸 만큼 금 보여줘. 이런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금 현재 비축량을 뭐 왜 이렇게 오픈 안 하는지 뭐 이거 가지고 뭐 금 시세를 조정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음모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뭐 경제적으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경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거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이루어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면 각국의 중앙은행,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BOJ가 됐던, 뭐 영란은행이 됐던, 뭐 캐나다가 됐던 각국의 중앙은행에 지금 유로화도 갖고 있고 위안화도 갖고 있고 엄청난 기축통화들을 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뻔히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걸 알면서 이 달러를 계속해서 모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를 어느 정도 빼고 그 돈으로 금을 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어떠한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하로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걸 생각을 해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골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1억 원어치 사고 2억 원어치 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큰 액수의 지금 금을 대략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 골드 가격이 지금 가격을 적정 가격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골드가 상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각국의 중앙은행뿐만이 아니고 IB들, 세계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달러의 가치가 분명히 떨어질 걸 알면서 굳이 그 달러를 계속 갖고 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지금 금을 좀 비중을 더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차원에서 골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은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을 그거라도 어떻게 해서 커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근데 국가적인 재정 정책의 일환이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살 수가 있죠. 뭐 지금 뭐 정확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을 그 나라의 재정 정책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기축통화로 따져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 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냥 떼돈을 벌었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가.
그렇듯이 중국에서는 어떠한 이제 그런 부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드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 골드 이슈 한번 풀어봤고요. 바로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은 좀 강보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정확한 상승 모멘텀은 없어요.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연준에 통화정책 금리 발표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현재 99%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금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 요건이 되겠죠.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2024년도의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이 1996.4달러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JP모건이 2,000달러만 깨지면 무조건 대량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JP모건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앵커께서 뉴스를 가져와 가지고 그때 설명을 하면서 저하고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996.4달러를 찍고 2월 15일이죠.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지점에서 전고점만 따진다라고 하면 우상향으로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자체는 계속해서 우하향이에요. 뭡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일봉상의 어떠한 상승 다이버전스나 하락 다이버전스는 거기에 맞게 급락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봉상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주봉이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고 월봉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60분, 30분, 15분은 좀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골드가 급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점 매도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요. 2,169달러가 현재로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의 일주일째 2,169 위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2,169달러 아래로 일봉상 종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금 매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100%다 팔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골드 현재 60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60분 보시게 되면 현재 2,174달러 여기까지는 지지를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로 좋은 자리는 2,209달러, 2,199달러 정확히 이 자리 찍었죠. 이 자리는 최고 고점 3월 21일 날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76.4% 이때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2,209달러 이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돼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고 2,199.5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다. 근데 2,174에서는 또 지지를 받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2,174 아래로 깨지면 매도세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69달러까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로 들어가기는 먹을 것도 없고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시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 우리 어떻게 하면 수익 좀 챙겨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이 공개 방송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공개 방송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략을 챙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 위에 있었던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이 파워노트까지 꼭 무료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 방송에 내일 바로 진행이 됩니다. 12시간도 채 안 돼서 바로 오전 방송을 시작을 해주시니까요. 오전 방송부터 들어오셔서요. 국내 그리고 항생에서는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수익을 좀 쌓아가셨는지 이 부분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고점인 18,639포인트, 저점은 18,526포인트를 잡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 그리고 이번 주에 18,526포인트와 18,414포인트를 이탈할 경우에는 18,3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구조지만 한동안 83.49달러에서 80달러 내에서 움직이면서 20에서 30틱 수익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관망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80.22달러 이탈 시에 이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진입해서 77달러에서 익절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담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고점인 2209달러에서 매도하는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